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과 세계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해는 직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돼요. 제일 긴 데가 400km. 그런데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라는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200해리면 370km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370km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740km가 있어야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400km밖에 없으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업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논의를 시작을 해요. 2001년도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되는데, 그래서 영해 12해리 빼고 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잠정조치수역. 이 잠정조치수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선란 1호,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이가 한 70m 되고 직경도 한 7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를 했는지 좀 보자. 그리고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갔는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막았고, 그래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 첫째, 잠정조치수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업설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선란 16, 그러니까 딥블루예요. 깊을 심자에 남색 남자, 이런 이름을 붙은 양식장 2개 옆에 이 양식장을 관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양식장 2개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비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약 10여 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군사적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은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혹시 그걸 연결을 하면 마치 중국이 그 전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인공섬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영해에다 설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잠정조치 수역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나가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서울에서 제3차 양국의 해양대화라는 게 열렸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거부를 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도 12개의 그런 설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국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저 불법 구조물 여기도 조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 조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런 불법 구조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 구조물
구조물은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더 많이 바다를 차지하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군사 작전에 사용되게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북한과 NLL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우회적 침투로가 될 수도 있다,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상의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유권적 측면,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 인공 구조물이 이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 쇠기둥을 박은 고착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인공 구조물을, 대응 구조물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주겠죠? 너희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더하면, 중국이 2개 더하면 우리도 2개 더해, 10개 더하면 우리도 10개 더해, 이렇게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퇴거, 철거, 당신들 중국 영해로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계기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인공 구조물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부유식, 이동식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도 옮겨서 대응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 설비를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싸매야 된다. 양측에 그렇게 이제 소위 거대 구조물 시설이 있으면 군대 작전도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중국군 작전도 어렵겠죠. 중국은 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에. 하나가 대련에 있고요,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청도 밑에 황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5라는 최신의 중국의 강습 상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양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공 구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또 별도로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기지나 뭐 이런 특정 기관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간 그 기소서를 보면 중국 간첩의 행동책이고 중국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기소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중국의 영향력 통제를 받는 기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 공론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첩법 이든 뭐 통제법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외 없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첩법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이 된 설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간첩법을 법제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거죠. 봐주고 이래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다 갖고 있던 건데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의 약화, 와해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와해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동아시아 국세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일 삼각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약한 고리. 뭐 미일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일은 한미보다 결속도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한미 동맹에 밀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상쇄분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중국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국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도 똑같은 거죠.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이익 범위를 설파하면서 양측을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할 말, 뭐 중미가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친미 일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조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올라간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면 한미 관계가 조금 뭐 소원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국 측이 끌어오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양한 한국의 유화 조치들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뭐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작년 5월에 리창 총리가 와서 한다든지, 또 올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이펙이 열리면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존,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게, 중국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사실은 당장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미국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식의 설득 방안, 한국식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군부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고, 또 이것이 시진핑의 소위 독점적 지위를 저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일부는 시진핑의 권력에 군부가 도전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군부는 좀 특이한 데입니다. 중국 군대를 우리가 이제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속한 군대이기 때문에 당과 1대1 대응이 되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과의 투쟁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럴 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투쟁을 이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산당의 가장 큰 뒷받침이 무장 역량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게릴라로 시작을 했죠. 홍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중일 전쟁을 할 때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자 그러면서 그동안 게릴라였었던 군대가 정규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아직 국가를 수립하기도 전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그러니까 무장 역량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고 그게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이 중국 군부가 당을 넘어서서 당의 최고 지도자가 총석이고 시진핑인데, 이 당의 최고 지도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군부의 통수권자입니다. 인민해방군의 지휘권자예요. 그걸 이제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휘를 하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공산당 총석이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군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당 총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그 밑에서 소위 뭐 시진핑
시진핑에게 시진핑 권력에 도전을 한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상당 부분 군 내부의 권력 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전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설계해 놓은 인물들입니다. 다만 그 중국 군부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는 중국이 월남과 전쟁을 합니다. 79년도에 이 중월 전쟁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해외에서 전투한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마 중월 전쟁이 유일한 케이스일 겁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는 월남 징벌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승부는 중국은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 평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둘이 뭐 비겼다 이제 이 정도인데, 이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월남전파라고 이제 편의상 부릅니다. 중국말로는 월전방이라고 그래요. 위에전방,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지금 현재 당 총석이고 국가주석은 17년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건성과 대만은 대만 해협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점령하고 대만을 공격하는 것들이 전부 복건성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대만에 대한 강공책을 펼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대만 해협방이라고 합니다. 대해방, 다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군부 내부에는 월남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있다. 그런데 대만 해협파는 누구에 의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등용이 돼서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 바로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했던 시진핑이 총석이 중국의 총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데리고 올라온 사람들인 거죠. 특히 대만을 가장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31 집단군, 이런 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석이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부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군부는 당연히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이 명령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월남전파와 대만 해협파 간에 당연히 알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국 군부는 계속해서 소위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군이 현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결집된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2015년 12월 30일에 시진핑이 중국 군을 개편을 하면서 소위 미국 연합군과 같은 체제를 만들면서 로켓군이라는 거를 원래 있었지만 제2포병이라는 게 있었지만 로켓군 부대를 신설을 합니다. 이 로켓군 부대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또 해외에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누가 관장을 했냐 하면 시진핑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мя화라는 사람이 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мя화가 시진핑을 복심으로 불리면서 세력을 넓혀가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월전방이 위협을 느끼죠. 월전방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мя화는 첫 번째 국방부장이었던 리샹프라는 사람을 낙마시킵니다. 낙마시키니까 이 리샹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군부의 최고 실권자는 당연히 시진핑이지만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장효시아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효시아가 요 로켓군의 장비발전 부장 출신인데 리샹프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장효시아도 아마도 그런 부정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전방이 금방 얘기한 мя화라는 사람을 몰아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진핑의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시진핑의 장효시아가 도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와 당은 동급 조직이 아닙니다. 군부는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이 당을 대체할 수는 없는 구조라서 내부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이 내부적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이 약간은 손상을 입었다라는 거를 비춰주는 거죠. 만약에 시진핑이 완벽하게 그 안에가 두 가지 판지, 세 가지 판지, 뭐 얼마가 있던 간에 완벽하게 장악을 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이 바깥으로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그 반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에 하나인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의 2달째 공식 석상에 얼굴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샹푸라는 국방부 장관을 그 소위 비리 뭐 이런 것들을 파헤친 미아화의 공격, 그리고 미아화에 대한 장효시아의 공격,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허웨이동이라는 이 사람도 그런 권력 투쟁의 내부에서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반적인 현상을 놓고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허가 또는 당 최고 책임자이면서 군의 최고 책임자인 시진핑의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인다면 그거는 오히려 시진핑 권력을 다시 다잡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냥 놔뒀더니 내부 권력 투쟁이 생겼고 권력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져서 이게 시진핑 권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시진핑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진핑이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시진핑 권력을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이 군부에 대한 숙청이 시진핑 권력의 약화를 갖고 온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진핑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을 집약시켜서 군을 현대화하는 데가 중국의 로켓군인데 여기는 핵과 미사일 이런 걸 하는 중국 군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여러 그 소위 이 군사 비용과 연계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금전적인 소위 부정부패 현상도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누구를 밀어주고 또 내가 밀어준 사람이 또 누구를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또 다른 군부 내부의 거대 파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거대 파벌이 정말 커지게 되면 시진핑도 이거를 자기 맘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내부 투쟁,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 로켓군이나 이런데 과학기술 현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가느냐가 지금 시진핑 체제가 특히 군부를 둘러싸고 안고 있는 권력의 안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 시진핑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약화됐다. 이제 뭐 중국에서는 소위 뭐 얘기하는 권력 투쟁에 피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군부도 어렵지만 지금 중국은 더 고민되는 거는 중국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 이런 거를 뭐 일단 얼마 전에 제네바에서 원상으로 돌려놓는데 합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2027년이 이제 시진핑이 혹시 더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연임을 시도할 수 있는 21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중국에는 약 9,900만 명의 공산당 당원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지도자는 이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공산당을 이끌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시 주석에게, 시진핑 총서기에게 권력을 맡기자라는 공감대가 쓰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권력을 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중국한테 과연 유리할까라는 거를 당연히 중국의 엘리트 집단, 중국 국민들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미리부터 뭐 종신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오쩌둥의 개인 독재가 오래 이어졌고,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를 만났죠.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10년 암흑기라고 평가될 만큼 아주 중국을 침체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누어서 통치하자. 그래서 이제 소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해당 분야를 책임지는 분관 정치, 나누어서 관리하는 정치 시스템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택된 중국의 지도자가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호야오방도 5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3년밖에 못했습니다. 총서기가. 호야오방은 급진적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농촌의 기층 선거라고 그러죠. 풀뿌리 선거를 이제 당의 신경 눈치 보지 말고 뽑아라. 이게 기층 민주주의 이런 걸 하니까 이거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의 자산계급의 어떤 잘못된 이런 흐름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5년밖에 못하고 물러나게 돼요. 이 물러나는 과정이 어땠느냐. 호야오방은 공산당 총서기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데서도 있지만 권력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물러나요? 당원들에 의한 또는 원로 그룹이라든가 그 핵심 그룹들이 이대로 가면 중국 공산당 통치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앉은 사람이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오즈양은 또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안문 사태 때문에 올라온 사람이 장저민이에요. 이렇게 아무 규율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당이라는 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체제도 계속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내부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같이 갈등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다시 옹립해야 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의 발전과는 다른 형태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고 어떻게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가 이게 이제 시진핑의 권력 연장과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가 워낙 어렵고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제 압박, 갈등에 대한 대항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의 그 실제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내적 어려움을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시진핑이 혹시 대만 침공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은 특히 그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꿈의 완성이 대만을 통일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 문제를 이제 통일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 2027년이라는 때가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사연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연임이 결정되는 21자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리품으로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침공을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사연임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원래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했고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러시아가 관장하는 우크라이나 이걸 만들려는 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3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전리품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대만은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대만은 미국과 단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도를 잘 보면 아시지만 대만이라는 섬은 중국의 수천 킬로미터 해안선의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만약에 대만이라는 섬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타이완은 사실은 일본의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서태평양, 특히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1979년 1월 1일 날 미중이 수교를 했는데 4월 달에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줍니다. 미국이. 이건 뭐냐 하면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법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대만 해협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미 의회는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참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도 이 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과연 시진핑이 대만 침공이라는 카드를 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만 침공이 벌어지면 미국이 혹시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중국도요 석유의 50%를 수입을 해요. 석유의 50%를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데 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 통해서 그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오는 거는 뭐 육상으로 오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의 석유를 갖다 쓰거든요. 그럼 중동 지역의 석유라는 게 아라비아해라든가 홍해 이 지역에서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들어와서 중국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레카 해협 같은 데는 지금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의 막강한 해상 통제력이 발동이 돼서 석유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되면 중국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국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그 무역, 수출입이 통제를 당한다? 이건 중국으로서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이런 그 언론에 이렇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거를 보면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한미군 역할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예전부터 없던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죠.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억지력 중에 하나인 주한미군 공백이 생기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만 해협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45%, 한국 원유 수입의 80%가 지나다니는 중요 수송로입니다. 슬락이라고 그러죠. SLOC.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는 수출입은 물론이고 석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대한민국은 석유가 오일만 제대로 안 들어오면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분쟁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와 뭔 관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크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험성과 관계가 돼 있고 우리의 주요 수송로고, 그 다음에 그 한미 간에 소위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만 침공이라든가 대만 해협에서의 소위 군사적 충돌이 우리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미중이 드디어 그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어요.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미국의 대중관세 145%, 중국의 대미관세 125%를 놓고 합의를 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소위 상호관세라는 차원에서 부과한 부분들을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러면 10%는 뭐냐? 10%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라고 그러죠. 모든 국가가 다 10%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20%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상호관세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뭐 145%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번 제네바에서 만나서 각각 그동안 내렸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부과했던 115%를 빼면 미국은 중국의 30%가 남고요. 중국은 미국의 10%가 남는 상황이에요. 사실 30% 관세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세게 싸우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절단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응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간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가다가 고개를 먼저 자신 없는 사람이 숙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피해야. 그러면 이런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이게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4%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이 두 나라가 44%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45%를 이 두 나라가 소비해요. 막강한 실체잖아요. 근데 이 둘이서 싸우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달러 시장이 흔들리는 트리플 악재가 왔어요. 그리고 관세는 해당국에 부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소비자입니다. 원래 옛날에 100원짜리였는데 관세가 145%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245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145원을 누가 내요? 소비자가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사지 않겠습니까? 못 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요때까지 나타난 건 뭐예요?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 거죠. 사실 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정말 중국한테 100몇 프로 때리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무역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무역이라는 거는 50%가 넘으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보통 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제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10%에서 15%로 보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관세를 50% 이상 받게 되면 무역을 안 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125%, 145%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은 사서 쓰는 국가니까. 그럼 물건을 못 팔게 되면 물건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는 내수 시장으로 돌려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미국과 무역은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날 거다라고 이미 많은 데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중국의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먼저 전화해라, 뭐 전화 받은 바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니다라는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급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양측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급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국제 지도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래서 국제 신뢰에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단계인 AAA에서 AA1이라고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미래 불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미국한테도 좋을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휴전을 일단 한 거지 새로운 게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90일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후에 한 상호 관세를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고, 기존의 미국의 고율 관세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략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40% 50%의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일간 휴전 상태에서 서로 간의 무역 문제를 얘기해보자 라는 이 테이블보 깔기를 이제 겨우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90일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공책을 펼쳤는데 별로 얻은 게 없죠. 원상복구 시켰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응만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딱 보면 이게 중국의 판정승 같이 보여요. 근데 급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효과를 보고 이겼는지는 이 90일 동안 펼쳐질 관세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더해서 물건을 제조해서 환율 조작 같은 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와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까지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 번 돈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하고 해상 군사력에도 도전하고 사이버 안보에도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에서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리려는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일간의 협상에서도 절대로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저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어요. 지금 90일로 해놨는데 트럼프 1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천명하고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런데 그게 20개월이 걸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럼 90일은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 90일간 지금 미국은 70여 개국과 지금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 협상 기간에서 서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 근거는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무릎 꿇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이 무역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0일 있으면 끝날 텐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지리한 긴 협상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관세 협상도 금방 끝나게 되면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미중 간의 경쟁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수화됐다. 그러니까 늘 미중 간의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 전략 경쟁은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전략이든지 기업 전략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무디스라는 기관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 있잖아요. 국제 지도국으로서. 그런데 이번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이유가 채무가 너무 많다. 채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이 무디스의 평가 이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원래 국가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통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이잖아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 그 전 세계적인 금리에 그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들쭉날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약간은 그 트럼프식 관세주의라고 그러죠. 좌총우돌식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우리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거는 무슨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미국이나 중국한테 우리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관철을 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중 간의 궁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는 것도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런 게 있지만 이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이거는 다 생물이거든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더라도 생기는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미중 간에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미중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과 입지를 견지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의 소위 대통령실, 그 다음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국방부 본부들 뭐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고, 미 대사관 부지 이런 것들도 미군이 떠나고 나서 지금 확보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상당한 넓이의 공간을 중국 정부 명의로 매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해외 공관들은 해당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공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화민국 대사관을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과 단교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정부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공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관이 된 거죠. 대사관 부지가.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련 시설이나 또는 이제 자국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소위 홍보 활용성이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한 부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중국도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 명의로 부지를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지를 구매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 그 이후에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그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거기가 자국의 중국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방범 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또 서울 한복판이고 주변에 주요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워낙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본 도쿄 같은 지역의 건물들과 토지들도 중국에서 많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통계에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약 65%가 중국인이 샀다. 그리고 주로 부천이나 화성 등에 집중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같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임야, 땅, 그 다음에 뭐 별장 이런 것들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게 불법 자금이라든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특정 시설물 옆에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 매매 허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토지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의 취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 같은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루이디라고 그래서 녹지입니다. 이름이 녹지 집단이 아주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중국인들이 돈이 많은 부호들이 땅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제주도가 중국 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주도 지사라든가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이게 지나치게 제주도 땅이 외지인에 의해서 변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막는 조치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외환관리법을 강화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 못 나가게 하는 자본 유출 규제법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정부 단위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인 중국인들이 가옥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현상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한없이 사는 거 아니냐. 예전에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월가를 일본이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의 많은 건물들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돈이 들어왔다고 영혼까지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뭔가 그 분위기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토지 매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들이나 또 개별적으로는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은 뭐 파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로 외국인한테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토지나 이런 가옥을 사지 못하거든요.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토지나 가옥을 구매하는 게 시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중국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규제의 강도가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들어와서 그게 한국의 소위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겠죠. 네,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2017년 사드 한한령 이후에 양국 간의 그런 교류가 상당히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체 여행 같은 건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인 여행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유럽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시장이 중국의 관광객들한테는 또는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좀 좋으니까 사실 여행을 갈 때는 뭐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다음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한번 가봐야지, 미국 갔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처럼 한국을 갔더니 좀 이런 게 다른 게 있더라.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올 미래가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이전에 그 중국의 1년 여행객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 전에 1,000만 명 관광객 시대, 중국인 관광객 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상호 방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굉장히 그 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그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를 풀었고 단체 관광객 이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이제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렇다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거다. 다만 관광을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중국인들도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죄 문제라든가 이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중국인 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영등포 일대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그 다음에 뭐 우리 건국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이미 중국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배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국제교류 사회에서 우리도 코리아타운이 여러 군데 형성이 돼 있고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의 규범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인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교화를 극복을 하고 상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 가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중국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진짜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 자제령이나 금지령들을 내리잖아요. 한국 외교부도.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의 선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이나 이렇게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선진성, 미래성을 잘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소위 최근에도 많이 나오지만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거는 한국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벌을 하고 법에 의한 분명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근거, 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중국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소위 땅도 사고 기업체도 운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강제로 규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한국이 화교 사회가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지역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은 훨씬 더 금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범, 규정, 사회는 사회대로 한국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또는 경제 활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뭐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이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서 소위 확대해 보겠다라는, 이런 소위 이제 최근에는 뭐 영향력 공작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혹시 뭐 한국의 규범을 파괴하고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도 완전히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해서 지금 3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도 한국이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대외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소위 규제라든가 처벌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이 소위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선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치국가로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간첩의 범위를 북한 관련해서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작년에 한참 논의가 되다가 여전히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특정한 중국인이 우리 한국의 특정 기관을 촬영한다든가, 얼마 전에는 주한 미군 기지에 비행기를 촬영한다든가, 제주도 같은 데서도 공항에서 드론을 띄워서 뭘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공항이라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는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죠. 영어로도 써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런 규정을 불사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촬영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미래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법제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